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내일부터 고교 2학년과 중학 3학년, 초등 1, 2학년, 유치원생들이 학교에 갑니다. 집단 감염의 우려가 있는 수도권과 경북 지역 학교 일부는 등교 수업을 연기했습니다. 교실에선 책상을 띄우고 식당에서는 양팔 간격으로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친구들과 대화는 자제하고 학생들이 지키기 쉽지 않은 규칙들입니다. 아이들이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적극 참여하도록 학교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 격려가 필요합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안 앵커 전해주시죠. 예,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학원가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내일로 예정됐던 등교 수업이 곳곳에서 연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도 이른바 어린이 괴질로 의심되는 사례가 나와 방역당국이 정밀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코로나19 소식 가천대 길병원 엄중식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윤미향 당선인이 조만간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당은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지만 통합당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싼 논란, 양지열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삼성의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인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소환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혐의와 검찰의 조사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른바 한명숙 사건에서 검찰이 수감자들을 이용해 거짓 진술을 단체로 교육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는 검찰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재조사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최초로 보도한 뉴스타파 시민보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에 이어서 고2, 중3, 초등학교 1, 2학년 유치원생의 등교 수업이 시작됩니다. 등교를 하루 앞두고 초등학생이 확진받거나 교사가 감염된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등교를 연기한 학교가 200곳이 넘습니다. 김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연은초등학교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긴급 돌봄을 받던 초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급히 폐쇄된 겁니다. 1, 2학년 학생들의 등교 수업도 미뤄졌습니다. 돌봄 학생들 확인시키고 선생님들 대청시키고 그다음에 소독하고 기간 폐쇄에 들어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서울 도봉중학교도 예정됐던 3학년 등교를 일주일 연기했습니다. 앞서 도봉구 은혜교회 목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교회가 있던 건물에 학원도 있어서 이 학교 중학생 30여 명이 방문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특히 목사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건물 엘리베이터를 타는 등 지역 곳곳을 다닌 것으로 파악돼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6월 3일날 2학년 개학이잖아요. 그때 2학년 개학할 거고요. 이제 오전에 할 거고 오후에는 이제 3학년 개학할 거예요. 부천 석천초등학교에서는 50대 교사가 감염되면서 기존 원격 수업을 당분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등교 수업을 불과 하루 앞두고 연기한 학교는 서울 경북 지역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200곳이 넘습니다. 특히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학부모들의 근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자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까 봐 그런 접촉으로 인한 혹시 감염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하는 점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 등교하는 데 걱정은 많이 하고 있어요. 좀 답답하죠. 좀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을 갖고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확산이 안 되기를 그냥 기다리는 거죠. 일부 학생들은 SNS를 중심으로 등교 반대 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국내에서도 이른바 어린이 괴질로 알려진 소아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 의심 사례 2건이 신고됐습니다. 방역당국이 감시 체계를 가동한 지 하루 만입니다. 한용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유럽에서 발생한 뒤 전 세계 13개 국가로 확산한 소아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 의심 사례가 국내에서도 2건 신고됐습니다. 모두 서울의 의료기관에서 신고됐는데 10세 미만이 1명, 10대가 1명입니다. 한 건은 사례 정의에 해당하는 의심 사례이고 한 건은 사례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0대 한 분, 그리고 10대 미만 한 분인데 10세 이하의 한 분은 현재로서는 그 신고 대상 정의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일단은 조사 대상에 포함을 해서 일단은 그 조사를 오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른바 어린이 괴질로 불리는 소아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은 고열과 발진,
안구 충혈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아직 정확한 원인은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처음 발생하고 발견했던 영국, 이어서 세계 각국의 사례를 모으고 있는 중이라 환래 정의가 일단 마련이 돼서 조사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차후에 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는 소아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이 코로나19와 관련이 있다는 가정 아래 인과관계를 연구 중입니다. 지난 15일에는 이 질환에 대해 경계심을 가져달라고 세계 보건 종사자들에게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신고 사례에 대한 조사가 관심을 끄는 가운데 해당 결과는 방역 당국의 조사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발표될 예정입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9명이 늘었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지역 감염이 16명으로 대구와 충북, 경북에서 각각 1명씩 나왔고요. 이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에서만 13명이 새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인천 학원 강사의 거짓말에서 감염이 시작됐는데 확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보습학원, 동전 노래방에 이어서 뷔페와 식당, 그리고 대형 물류센터, 쿠팡으로 새롭게 번지면서 관련 확진자가 50명을 넘었습니다. 추가 확산 가능성이 있는 경기도 부천 소재 쿠팡 물류센터는 비상입니다. 이곳에는 직원 1,300여 명이 근무 중인데 퇴직자 등을 포함한 3,000여 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직원 1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모두 부천 돌잔치를 방문했다 감염된 40대 여성이 근무한 사업장에서 접촉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서울 성동구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천 돌잔치에 다녀왔다 확진된 종업원과 접촉한 손님들이 감염된 뒤에 가족들로 번지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13명이 확진자로 집계가 됩니다. 돌봄 교실을 이용한 서울 은평구 연은초등학교 2학년 학생과 학생 아버지도 확진 판정을 받았고 원어 성경연구에서 시작된 교회 집단 감염도 이 소속된 교회에서 총 9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구미에서는 20대 유치원 교사가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앞서 교인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구미 엘림교회 교인 가족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대구에서는 다음 달 전역을 앞둔 육군 병장이 휴가 중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역 감염이 이어지면서 내일로 예정된 학생들의 순차적 등교 등원 결정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지역별로 보면요. 경북이 185개 학교, 또 서울 11개 학교, 부천 1개 학교에서 등교 연기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일 2차 등교 수업을 앞두고 코로나19의 산발적인 확산이 계속되는 가운데 어린이 다기관 염증 증후군 의심 사례까지 나오면서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졌습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를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샵 0945로 문자 그리고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어린이 괴질하면은 이제 나름대로 경각심을 돋굴 수는 있겠습니다. 괴질이라고 부르는 표현이 좀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 네, 뭐 그렇게 썩 좋은 표현은 아닌데 예. 아무래도 이제 새롭게 나타났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명칭을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병이라기보다는 예.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새로운 어떤 형태가 예. 이제 나타났기 때문에 뭐 아주 그 이상한 독립된 병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예. 그러면 이 다기관 염증 증후군이라니까 어떤 병인지부터 좀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게 뭐 독립된 그 별개의 병은 아니고 예. 어떤 특정한 병을 앓고 나면 특히 이제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증 같은 것을 심하게 앓고 나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이 병을 막아내기 위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게 이제 과도하게 일어나게 되면 이 세균이나 바이러스만 공격해야 되는 우리 면역 체계가 우리 몸 자체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혈관염이 생기게 되겠는데 우리 몸에 혈관이 안 가 있는 곳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 혈관이 닿아 있는 곳마다 다 염증이 일어나는 거죠. 예. 혈관이 있는 곳에 염증이 나타나서 그런지 조금 전에 사진이 나갔는데요. 뭐 손, 발, 눈 이렇게 빨갛게 변해 있더라고요. 또 어떤 증상이 있습니까? 네, 눈으로 보이는 피부뿐만이 아니라 이제 눈 점막이라든지 입안 점막, 혀 같은 데가 다 부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관절도 붓고 피부가 벗겨지는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사실 그거보다 더 문제는 간이나 콩팥 같은 중요한 장기, 특히 심장 같은 곳을 공격을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아주 중증의 염증 반응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그냥 아이를 키웠던 경험으로 미뤄보면 뭐 감기는 아니고 가와사키 비슷한 느낌도 들고 뭐 피부도 벗겨지고 한다니까 근데 전혀 다른 문제군요. 일단 근데 이 병이 어떻게 들어왔고 코로나19하고는 어떻게 관련이 있는 건지 이걸 이제 궁금해지거든요. 예, 이제 유럽하고 미국에서 실제로 이런 그 증상이 있는 아이들을 원인을 찾다 보니까 예. 코로나19가 많이 유행한 지역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감염 가능성을 평가를 했고 그런 과정에서 항체 검사가 양성으로 나오거나 예. 아니면 코로나19 그 확진 검사, 그러니까 PCR이라는 유전자 검사가 양성으로 나오는 사례들이 많이 보여지면서 이게 예. 코로나19를 앓은 어린이들 중에서 이런 식의 그 후유증, 합병증이 나타났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미국, 유럽에서만 먼저 발견이 됐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의심 사례 2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우려가 클 것 같은데요. 의심 증상이 발견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네, 일단은 코로나19와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당연히 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선생님과 진료를 받고 상담을 받으셔야 되겠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필요한 확진 검사나 아니면 다른 질환에 의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감별 진단을 위한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그럼 코로나19가 진행 중이란 뜻입니까? 코로나19를 알았었기 때문에 뭐 증상은 없이 지나갔지만 걸린다는 뜻입니까? 지금 미국, 유럽의 그 결과들을 중간 결과들을 보면 네. 둘 다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진행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확인이 되는 것 같고 또 앓고 난 이후에도 이런 증상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증상이 그 코로나19가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초기 증상이라기보다는 상당히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임상 경과가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내일 2차 등교가 시작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학생들의 등교가 이루어져도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이제 개학이라는 것 자체가 이 방역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뭐 당연히 이 유행의 그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고요. 그렇지만 실제로 이런 그 현재 그 우리나라 유행 상황을 보면 개학을 더 이상 미루기도 어려웠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개학을 했는데 지금 이제 문제는 이태원 관련 감염 유행이 예. 상당히 꼬리를 길게 물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관련된 확진자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아직 역학적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한 그런 감염들도 지역사회에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감염들이 지역사회 전파의 감염들이 결국은 이게 학교와 연관이 돼서 학생들에게 퍼져나가는 그런 상황이 상당히 그 우려가 되거나 아니면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라면 이 개학을 계속 그 학교를 연 것을 계속 유지해야 될지에 대한 판단을 한번 다시 해야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고3 일주일을 지켜보셨지 않습니까? 고3 일주일을 지켜보셨는데 아이들이 그래도 뭐 코인 노래방이나 이런 데만 안 간다면 어떻게든 버틸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뭐 학교가 지금 고3들이 개학한 뒤에 아무래도 이제 고학년이다 보니까 뭐 개인의 관리라든지 또 학교의 지시를 좀 충실히 잘 따르고 있는 것 같고 실제 어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학생들이 발견이 돼도 학교가 침착하게 아직까지는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순차적으로 개학을 해서 학교가 전체 학생들로 이제 다 차게 되고 특히 이제 내일 우려가 되는 이 저학년 학생들, 어린 학생들이 등교를 이제 시작을 했을 때는 생각보다는 관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내일 개학한 이후에 저학년 개학 이후의 상황을 굉장히 잘 봐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부천, 인천 중심의 그 경기 남부 지역에서의 여러 가지 유행 상황이 굉장히 많은 그 접촉자들을 양산하고 있는데 이 유행 양상이 실제 학교 개학과 어떤 연관성을 가질지에 대해서도 아주 면밀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예. 어린 아이들일수록 통제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소아다기관 염증 증후군 의심 사례가 2건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우려가 클 것 같거든요. 관련해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2156님이요. 다기관 염증 증후군은 어릴수록 위험한가요? 하셨습니다. 그건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보다는 실제로 이게 이제 발생 빈도나 이런 걸 보면 코로나19가 아주 대규모로 유행한 지역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봐서 이 유행의 규모가 크지 않은 상황이라서 발생 빈도가 일단 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런 그
이 증후군을 확인한 상태에서 알고 있는 상태에서 대응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대응하는 건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의심되는 증상이나 뭐 징후 같은 것들이 있을 때는 빨리 그 전문의를 찾아서 진료를 받으시면 우려했던 만큼의 그런 아주 중증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의심되는 증상과 관련해서 4720님은요. 딸이 열이 나고 입술에 수포가 올라서 헤르페스 구내염 진단을 받았는데요. 관련이 없을까요? 하셨습니다. 뭐 일단 헤르페스 구내염하고는 피부 병변이 좀 다른 양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혈관염에 의한 다기관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이 수포성 병변은 그렇게 많이 관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빨갛게 딸기 모양으로 부어오르는 그런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감별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다른 피부 병변이 생긴다든지 뭐 안구충혈 같은 것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별을 다시 한번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빨갛게 부어오르는 거지 이게 수포, 그러니까 이게 물집이 생기는 스타일은 아닌 거예요. 상당히 진행한 경우에 생길 수는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 정도의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 이렇게 이제 자꾸 이름을 부르다 보니까 정말 어른들은 괜찮은 겁니까? 어른들 중에서도 이 양성자, 그러니까 확진된 분들이 많이 나오다 보면 비슷한 유형의 그런 그 염증 증후군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 다른 그런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앓은 뒤에 어른들도 이 관절염이나 아니면 피부 염증이나 이런 점막에 심한 염증 반응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도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530님도 그렇고요. 유튜브에서 소진여님께서요. 코로나19처럼 감염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내일부터 초등학교 1, 2학년 유치원생의 등교 개학이 시작이 되니까 아이들이 모이니까 이런 질문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학으로 인한 그 코로나19의 감염 전파가 확대될 가능성은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불편한 상황 또는 혼란이나 갈등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결국은 뭐 이런 상황에서는 침착한 대응, 냉정한 대응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일부터는 의심 증상이 있는 아이가 이제 선별 진료소에 가서 진찰을 받으려면 부모님이 따라가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왜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미성년자고 특히 이제 내일 개학하는 저학년의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의학적인 상황, 의료적인 상황에서 본인이 의사결정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보호자분들이 대신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에볼라 치료제로 잘 알려진 렘데시비르, 이것이 이제 코로나19의 증상에 효과가 있다. 이 얘기가 이제 자꾸 나왔습니다. 임상실험 결과가 발표됐다는데 그 내용은 어떤 겁니까?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논란이 있었지만 중간쯤 되는 환자들, 그러니까 아주 중증은 아니고 경증도 아닌 환자들에서는 확실히 여러 가지 임상 증상이 지속되는 기간을 한 4일 정도 줄여주고 또 그런 환자들에서는 사망률을 한 4% 정도 줄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유행 기간 중에 현재로서는 1차 치료제로 쓰여질 가능성이 많은데 문제는 중증 환자에서의 그 효과가 완전히 증명이 안 돼서 조금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방역 당국이 식약처와 긴급 사용 승인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긴급 사용 승인은 어떤 것이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보통은 이제 새로운 약물들이 그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여러 가지 효과나 안정성과 관련된 그 다양한 평가와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에서 임상 연구를 거친 다음에 보통은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외국에서의 그 연구 결과를 그대로 인정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사용을 승인한다라는 의미인데요. 실제로 이제 문제는 사용 승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렘데시비어의 그 생산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우리나라에 들어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이렇게 알려진 걸로 본다면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 모양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이게 렘데시비어가 에볼라 바이러스병 치료에 개발이 됐는데 이상 연구를 하고 더 이상 진행이 안 됐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간이나 콩팥 이런 데 주요 장기에 상당한 이 부작용을 불러일으킨 사례가 있기 때문에 중단이 됐는데 지금 현재에서는 이런 부작용보다도 코로나19에 대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치료제가 무엇보다도 시급하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을 이제 감안하고 이제 사용 결정을 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이 사태가 끝나기를 간절히 늘 바라지만 쉽지는 않군요. 엄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에 마스크 이제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된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늘 알고 있죠. 네, 오늘은 깜빡 잊으셨나 봐요. 아니, 가져왔는데 아우 너무 답답해가지고 쓰지 못해.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마스크 안 낀 사람들은 이제 승차 거부를 할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럼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좀 착용하겠습니다. 찬성이지. 나라에 서는 일은 뭐든지 다 말을 들어야지. 그걸 뭐 너는 꼭 써라, 안 쓰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좀 그래요. 혹 가다가 잊어먹고 나올 수도 있거든요, 실은. 이게 일상생활화가 안 돼 있잖아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코로나가 확산이 빨리 줄기 위해서는 꼭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님이 없으니까요. 승차감하기엔 솔직히 쉽지가 않아요. 그냥 태워야죠. 안 써도 내가 쓰면 되니까요. 그리고 차에 뭐 소독 그거가 대피돼 있으니까 준비돼 있으니까는 그거로. 저는 꼭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쓰고 오면 좀 더 마음이 안정된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착용을 하고 그렇게 다니는 게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해주시고 마스크 착용 부탁드립니다. 마스크 착용해주시고. 외국에 있는 한국인 입양인들을 위한 마스크 배송이 이번 주부터 시작됐습니다. 한국전 참전용사를 위한 마스크 100만 장은 현지에서 주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여러분을 잊지 않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입양인들을 위한 마스크 37만 장이 미국과 프랑스, 호주 등 14개국으로 배송을 시작했습니다. 원래 한 사람에 8장 정도 전달할 계획이었지만 수요 조사 기간을 넘어서도 신청이 이어지고 마스크를 받기 전부터 SNS로 감사를 나타내는 등 반응이 뜨거워 한 명에 50장으로 지원을 늘렸습니다. 입양인들은 마스크라는 물건보다도 본인들을 기억해준 마음이 더 따뜻한 위로가 됐다고 말합니다. Je viens d'avoir la news que le gouvernement coréen donnait un coup de main aux adoptés. Ils fournissaient des masques. Et comme vous savez, je suis un enfant adopté. J'étais vraiment surpris et heureux et fier d'être coréen. 예상치 못한 선물 소식에 눈물을 흘리는 입양인도 있었습니다. 입양인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마스크를 받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뜻밖의 제안이었죠. 한국으로부터 좀 뭐랄까 버려져 있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한국 정부가 자기네들이 잊지 않고 또 가족처럼 이렇게 마스크를 보내준다고 하니까 한국전 참전 용사를 위한 마스크 100만 장은 속속 현지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와 벨기에 등 22개 참전국에서 고령의 참전 용사와 가족들에게 마스크를 전달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큰 미국 나바호 원주민 거주 지역에도 마스크 10,000장이 전해졌습니다. 6.25 당시 암호 통신병 800여 명 중 130여 명이 아직 생존해 있는 곳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독일의 유력 주간지 디자이트 기자가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그 리포트에 서울 익선동에 있는 한 갈매기 고깃집의 모습을 실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사의 제목은 이렇게 됩니다. Freiheit auf Koreanische und Galmä지잘. 한국식의 자유로움과 갈매기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려 3면에 걸쳐서 한국을 소개하면서 방역 성공의 이유를 탐색해 봅니다. 레스토랑과 상점에 사람들이 넘쳐난다. 강력한 봉쇄나 이동 제한 조치도 없는데 도대체 어떤 대가를 치르고 이것이 가능한가? 아마도 그것은 개인의 자유를 조금 떼어서 포기하고 대신 다 같이 이동할 자유를 확보한 것이 아닐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꼭 쓰고 손 꼭 씻고
거리를 확 띄우고 확진자, 감염자, 의심자가 생겼을 경우 동선을 공개하는 대신에 다 같이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솔직하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는 외국인의 눈에 비친 사진에서처럼 즐겁고 자유로울 수 있는 상황일까? 보면은 5월에는 소비 심리가 다소 회복세로 반등했습니다. 전달 대비 6.8포인트가 올라간 수치인데 77.6입니다. 소비자 심리지수 77.6은 금융위기 당시의 77.9보다도 오히려 낮습니다. 긴급 재정지원금과 거리두기 완화로 약간 지금 반등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확진자는 다시 늘고 있습니다. 즐겁게 만나고 시간을 함께하는 자유 속에서도 자제하고 지킬 거는 엄격히 지키는 한국식 자유가 아직은 절실합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유엔군 사령부가 지난 3일 북한군의 우리 GP 총격과 관련해 남북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으며 북한의 우발성은 판단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우발적인 일로 본다는 우리 군의 입장과 다른 건데 국방부는 즉각 유감을 표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지난 3일 아침 최전방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이 우리 군 GP에 4발의 총격을 가했습니다. 우리 군은 원격 기관총 고장으로 32분 만에야 다른 총기로 30발을 대응 사격했습니다. 사건 발생 3주가 지나서 유엔군 사령부가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유엔사는 우선 남북이 서로 군사 분계선 너머로 총격을 가하는 만큼 양측 다 정전 협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UNC determined that both the KPA and the ROK Army committed armistice agreement violations with unauthorized small arms fire across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특히 북한군이 처음 남측 GP에 가한 총격 4발이 고의였는지 우발적이었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북한군의 GP 총격이 우발적으로 보인다는 우리 군 당국의 설명과는 결이 다른 겁니다. 앞서 군 당국은 우리 군 대응 이후에 북측에 추가 총격이 없었고 추가로 입수한 대북 기술 정보 등을 고려했을 때 북한군의 최초 총격은 우발적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엔사 조사 결과에 우리 국방부는 즉각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이 북한군의 총격에 매뉴얼에 따라 적절히 대응했다며 유엔사의 조사 결과는 북한군의 총격에 관해 실제적 조사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군의 GP 총격 사건 경위에 관해 우리 군과 유엔사가 엇박자를 드러내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됩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이용수 할머니의 두 번째 기자회견으로 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윤미향 당선인이 조만간에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정치권과 검찰까지 여기에 가세해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내용을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아마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두 번째 것이 이제 진행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러면 일단 내가 다 용서하고 함께 화해하면서 일본의 역사적 범죄에 대해서 사죄를 받아내자 이렇게 하실 건가? 아니면 용서 못한다. 그 대신 일본에 대해서 사죄를 받아내야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실 건지 했는데 일단 앞쪽보다는 뒤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냥 나름대로 정의연이나 또는 윤미향 씨에 대한 어떤 분노 같은 것은 그대로 표출하시면서 일본에 대한 태도는 변함이 없으신 것 같고 보시기에 평가는 어떠십니까? 사실 이제 운동의 방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고 견해가 좀 다를 수가 있죠. 그런데 저는 굉장히 많이 안타깝게 봤던 부분 중에 하나가 할머님이 강조하셨던 부분이 본인이 이용당했다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참 이 부분이 제일 안타까웠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어제 기자회견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 봤다는 것 자체가 이전보다는 이 일본이 우리에게 했던 행동들 잘못된 그 전시의 범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고 그걸 해결하는 국민적인 어떤 바람 같은 것도 있었다라는 그런 반증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되기까지는 사실 정의기억연대도 굉장히 기여한 바가 크고 또 거기에 할머님들도 같이 해주셨거든요. 그렇죠.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할머님들이 나서서 진실을 폭로해 주시고 용기를 내주셨다. 그렇게 우리를 보고 그 지지와 기대를 보냈었는데 왜 막상 그 당사자였던 할머니께서는 이용당했다고 느끼셨는지 어디서 그 괴리가 온 것인지
뭐 저는 정의기억연대가 굉장히 뭐 잘못됐다 이 부분을 먼저 지적하기 전에 어쨌든 할머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근본적인 책임이 정의기억연대에 있지 않나. 다른 어떤 뭐 제가 뭐 이용당했다거나 어떤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회계나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 할머님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셨던 부분은 설득이 부족했거나 이해를 못 시켜드렸거나 그런 부분은 있다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제 배신당했다라는 말에 조금 이제 신경이 쓰였는데 어떻게 보면 배신당했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뭔가 해왔는데 어느 순간에 잠깐 내가 배신을 당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지 30년간 이용당했다 하는 말하고는 같이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순간에 뭔가가 좀 틀어져 버린 것 같다. 그러니까 윤당선인이 사실 국회로 떠나는 일을 두고 배신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그러면 아마도 할머님은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게 아닌가. 여태까지 함께왔던 것들을 다 어떻게 보면 본인의 영달을 위한 건가라는 생각을 할머님이 하신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뭐 잘잘못을 떠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할머님이 충분한 이해를 먼저 구했더라면 오늘날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지는 않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주 걱정했던 것처럼 뭐 새로운 폭로가 또 막 나오나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한번 그 당시 상황을 잠깐 보고 오죠. 예. 배가 고픈데 좀 맛있는 거 사두고 하니까 돈 없습니다. 돈을 그다가 그래도 그것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어디 가도 또 교회 가도 또 돈을 주면 그걸 뭐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그래도 모르고 쭉 30년을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뭐 기부금 얘기도 하시고 그런데 물론 배고픈데 맛있는 것 좀 사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사주더라 30년 동안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뭐 회식하는 사진들도 중간중간에 저희가 뭐 보고 했기 때문에 그건 아니시겠지만 아무튼 할머니들을 좀 주체적으로 이렇게 내세우면서 같이 뭔가를 하지는 못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참 어렵네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은 동료에 가까운 관계였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아마 정의기억연대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걸로 보입니다. 최초에 논란이 불거졌을 때 왜 할머님들을 위한 지원금이 이렇게 부족했냐라는 그런 어떤 언론의 지적에 대해서 정의기억연대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일본군의 당시의 만행을 알리고 세계적으로 알리고 또 그 부분에 일본으로부터 사과를 받아내고 이런 사회운동 쪽의 성격이 더 강하고 직접적인 지원 부분보다는 그쪽이 더 강하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럼 그 강한 부분들이 할머님들이 같이 인식을 하고 있었어야 되고 저는 아마 이용수 할머님도 그 부분은 인식을 하셨을 것 같아요. 글쎄요. 그런데 이제 30년 있다 보면 또 서운한 부분도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제 할머님이 이용당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는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까지 많은 것들이 있는지 몰랐는데 이번에 이게 언론을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게 나오더라. 쏟아져 나오는 걸 보니까. 그러면서 좀 약간 오해 내지는 이 서운한 마음이 증폭이 된 게 아닌가. 특히 그 부분에는 한 부분 이런 예를 들으셨죠. 아마도 이제 안성 쉼터를 가리키는 것 같은데 굉장히 호화로운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윤당선의 아버지가 살도록 했다라고 조금 좀 사실은 다른 부분인데 그러니까 뭔가 본인의 서운한 마음과 본인이 이제 윤당선인 자신을 떠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언론을 통해서 많은 의혹이 제기가 되니까 그 부분을 어쩌면 이제 좀 잘못된 유용된 걸로 좀 단정하신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좀 들긴 했습니다. 그 부분은 물론 잘못이 있다면 따로 밝혀져야겠죠. 그래서 새로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새로운 폭로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았습니다. 근데 뭐 할머니가 이제 회견문을 보여주시긴 했지만 할머니가 직접 쓰신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런 논란이 빚어졌는데 그러나 할머니의 마음이 담기고 직접 말씀을 하셨다면 그 부분은 사실 또 문제 제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 언론에 지금 알려진 거는 한 2가지 종류의 이 입장문을 다른 곳에서 준비를 좀 했고 거기도 이제 할머님의 의견이 들어간 거고 마지막까지 이 어느 쪽 것을 선택할지 고민하다가 이제 카메라에 보여줬던 그 수양딸에 쓴 것을 들고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들고 나오지 않았던 다른 회견문 같은 경우에는 윤당선인에 대한 지적이 조금 더 강하게 들어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오히려 좀 줄여서 줄인 내용으로 들고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정치권에 왜 진출을 하느냐라는 강한 불만을 제기하셨는데 글쎄요. 사회운동을 한 사람이 10년, 20년, 30년을 하고
정치권에 진출한 사람은 뭐 무수히 많습니다. 참여연대, 경실련 할 거 없이. 근데 그 지점에서 한할머니가 진짜 윤미향 당선인한테 하고 싶으셨던 말씀은 뭘까? 나랑 같이 이 운동을 함께 운동가로서 끝내자 이런 뜻이었을까요? 뭔가 마무리를 하고 싶으셨던 마음도 있으셨던 것 같고 또 그 동안에 이제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사회운동이라는 게 어디든지 방향성에 있어서는 조금씩 의견이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만족스럽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고 아마도 그 만족스럽지 못했던 부분을 계속해서 좀 말씀을 해오셨는데 결국 이제 들어주지 않은 상황에서 윤당선인은 국회로 떠나니까 그러면 이제 홀로 남겨진 그런 느낌. 한번 그 대목을 살짝 들어보죠. 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뭐든지 하고 싶으면 하고 팽개치고 하는데 어떻게 30년이나 같이 해 나왔는데 한마디 말도 없이 가가지고 마음대로 팽개쳤습니다. 자기가 사립사욕을 차려가지고 마음대로 또 국회의원 비례대표도 나갔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저한테 얘기도 없었고. 비례대표가 사리사욕이냐 하는 문제. 그다음에 비례대표는 할머니한테 허락을 받을 사안은 아닐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함께 해왔던 동지로서는 할머니한테 충분히 뭔가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하고 구해야 될 문제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서운함을 느끼셨다는 게 여기서 느껴지죠. 바로 그리고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참 사리사욕이라는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한 게 출세를 하기 위해서였을까라는 부분에는 지금 분명히 의문부호가 듭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사리사욕이나 출세를 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면 그동안의 30년의 시간과 노력이 그걸 위해서 했다고 보기에 너무 크지 않습니까? 너무 크죠. 그렇게 30년을 바치기. 그렇게 국회의원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했다고 하기에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인데 다만 이런 건 있어 보입니다. 윤당선인이 그런 얘기를 했죠. 할머니께 전화로 국회 나가고자 했다. 그래서 잘했다라는 말을 하길래 지지해줬다라고 생각하셨는데 할머님은 지지해준 게 아니었다. 우리가 가까운 사이 오랫동안 일을 해왔던 사람들일수록 서로 자기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의뢰짐작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사실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아마 윤당선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국회의원으로서의 비례대표 나가는 그런 모습과 할머님이 윤당선인이 국회에 간다고 했었을 때 받아들인 모습 사이에는 차이가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수 야당 쪽에서는 계속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제 그 앞에 선 것이 곽상도 의원인데 맨 처음에 신문 기사의 제목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만 5채를 현금을 주고 샀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고 또 팔고서 다른 걸 사고 또 그걸 팔고 다른 걸 사고 하니까 거기서 현금 거래가 계속됐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다르죠. 저도 사실 그 제목만 보고는 아니 어떻게 시민운동하는 사회운동하는 분이 집을 5채를 현금으로 살 정도의 어마어마한 재력을 기사가 제목이 그랬으니까. 근데 그게 전혀 아니고 5채를 사는 과정에서 계속 현금 거래 위주로 했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리고 또 그 5채라고 하는 게 그렇게 뭐 수도권의 고가의 아파트라든가 그런 것들은 또 아닌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저도 말씀 잠깐 드린 것처럼 의혹 뭐 언론 입장에서 봤었을 때 지적할 만한 부분들 이런 부분은 해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을 제기하는 건 분명히 필요한 일이지만 뭐 야당 의원의 입을 빌어서 이게 사실을 놓고 보면 그렇게 봐야 될 사안이 아닌 것마저도 어떻게 보면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것들이 좀 나온 것도 있지 않나.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용수 할머니도 그런 내용들을 보시고 집을 5채나 가지고 있다라고 오해하실 혹시라도 윤미향 씨가 그랬어라고 또 할머니는 더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양쪽의 입장이 더 신중하게 좀 다뤄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할머니 말씀에 공감이 가는 부분은 야 운동을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될지는 난 이건 동의 못하겠다. 나가서 소리치고 일본에 대해서 규탄을 하지만 일본은 뭐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다음에 세대가 지나가면 그런 일이 있었는지조차 모를 텐데 그러면 일본의 젊은 어린 학생들과 함께 뭔가를 하고 배우고 익히고 같이 토론하는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 그건 맞는 말씀 같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고요. 저는 그래서 왜 그런 목소리가 내부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단체 안에서의 좋은 쪽으로 결론을 이끌어내는 데 쓰이지를 못하고 바깥에서 이렇게 울분에 차서 어떻게 보면 토로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졌는지가 제일 안타깝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좀 바꿔봐야겠습니다. 채널 A와
검찰 간부의 이제 유착 의혹에 대한 얘기입니다. 진상조사 보고서가 채널A 측에서 작성한 게 이제 보고서가 이제 나왔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고 저는 굉장히 놀랬던 게 50페이지가 넘는 진상보고서인데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까? 진상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기자가 자기가 사용하던 뭐 휴대전화라든가 노트북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포맷을 해서 밝혀낼 수 있었던 게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얘기를, 그럼 이 의미는 그거를 그냥 방치해 놓은 채널A 측은 책임이 없다는 얘기인가? 두 번째로는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채널A는 책임이 없고 해당 기자 책임이라는 것인가? 이런 두 가지가 바로 의문점으로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 기자 쪽에서도 오히려 아니 나의 휴대전화하고 노트북을 왜 임의로 검찰에 넘겨줬느냐를 또 이렇게 문제 삼는 그런 그러니까 진상에 대해서 잘못하고 밝힐 부분을 밝히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책임을 넘기는 쪽에 오히려 더 가까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드는 보고서였습니다. 다른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보고서 내용이 다른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간부가 개입된 건 없다는 건 분명합니다. 뭐 이런 식의 뉘앙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사 차원에서의 개입한 게 없고 그 해당 기자와 다른 어떻게 보면 후배 기자들과의 연락 정도가 있었다라는 건데 그러면 왜 그 해당 기자와 그 본사의 간부급 분들하고의 연락했던 내용들은 왜 또 삭제가 됐을까요? 4월 이전 거는 다 지금 지워지고 없다라는 얘기인데 그거는 그 내용을 보여줘서는 안 될 내용이 있다는 걸, 그러니까 이 해명 내에 상충되고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진상 보고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글쎄요, 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언론사에서 감사를 해본 경험으로서는 정말 간부가 개입한 정황이 전혀 없었으면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이 아니라 바로 발표를 하면서 아 이건 개인의 일탈입니다라고 했을 만한 일인데 아무튼 이건 어디에서 조사를 더 해서 어떻게 밝혀져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난감합니다. 근데 해당 검사장하고 통화를 했다는 정황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 관계자와의 연락이 어느 정도 있었다. 2번인가 3번인가 있었다. 그런데 그 검찰 관계자와 그런 식의 내용을 뭐 녹취를 했다라기보다는 혹시라도 그게 있었더라도 이 뭔가 이 해당 기자가 이걸 좀 조작을 해서 들려준 게 아니었냐 이런 식의 추정밖에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정도까지 나왔다고 할지라도 직접적으로 물론 이거는 검찰도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쪽에 어떻게 보면 결론이 나야지 없다라는 식의 결론을 내면서 또 중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연락은 있었던 것 같은 정황이 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상이라기보다는 진상을 밝혀야 될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방송사를 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직도 어떻게 이런 보고서가 있냐라고 불만을 표시한 건 분명하고 그러면 방통위가 다시 불러 조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되겠습니까? 현재로서는 이제 채널A 쪽에서 해당 기자의 그 휴대전화 노트북을 사설 포렌식 업체에 맡겼다가 그 업체에서 검찰에 압수수색을 해서 제출을 받아서 간 거기 때문에 현재 기본 자료는 검찰에 있고요. 사설 업체보다는 검찰이 기본적으로 이제 포렌식할 수 있는 역량이 훨씬 더 탁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뭔가 뭐 개인 수준에서 포맷을 한 것이라면 자료를 완전히 없애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뭔가 조금 더 새로운 것들이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군요. 변호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삼성의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소환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6개월 만인데요. 이 부회장이 검찰에 출석한 것은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박영수 특검팀의 조사를 받은 이후 3년 3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불법 의혹에 직접 관여했는지 조사하고 있는데요. 특히 유리한 합병 비율을 위해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는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고 삼성물산의 가치는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오늘 검찰 출석에 앞서 지난 6일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죠. 당시 화면 보고 오시죠.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번 수사 결과가 남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삼성은 물론이고 재계 전체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기환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예, 이재용 부회장 조사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 조사가 12시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오늘 아침 8시쯤 출석해 8시 반쯤부터 서울중앙지검 영상녹화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점심과 저녁 식사도 청사 안에서 해결했고 저녁 7시부터는 조사가 다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피고발인 신분이자 피의자 신분입니다. 이 부회장 측의 비공개 요청으로 오늘 출석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공개 소환제도 폐지에 따라 이 부회장은 이른 아침 별도의 통로를 통해 비공개로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건 지난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특검 조사를 받은 지 3년 3개월 만인데요. 검찰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과 제일모직의 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 의혹이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이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최근 이 부회장 조사를 앞두고 최지성 전 부회장 등 삼성그룹의 지휘부였던 옛 미래전략실 출신 전현직 임원들도 여러 차례 소환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의혹의 정점인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1년 6개월에 걸친 검찰 수사도 조만간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오늘 최대한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재소환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인데요. 조사해야 할 내용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추가 소환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사건 관련자 일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일괄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박견입니다. 네, 이어서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 사건에 관한 의혹 얘기입니다. 탐사보도 전문 매체 뉴스타파가 한명숙 사건의 핵심 증인인 한만호 씨의 비망록을 최초에 공개한 이후 파문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또 다른 한만호 씨의 구치소 동료가 당시 검찰이 수감자들을 협박해서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고 단체 교육까지 받았다고 폭로를 한 것이 나와 또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취재한 뉴스타파의 시민보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조금 복잡합니다만은 예. 한명숙 총리가 뇌물을 받았다고 누군가에게 검찰이 거짓 진술을 하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얘기의 시작이고,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진술했다가 예. 사실은 검찰이 시켜서 거짓말했습니다라고 예. 얘기를 했고, 예. 이 사람이 검찰에서는 제대로 진술했는데 법정에서 또 가짜로 뒤집었습니다라는 증거를 대기 위해서 예. 검찰이 두 사람을 갖다가 거기다가 그렇습니다. 다시 세웠고, 예. 이 두 사람이 또 거짓말입니다라는 증인이 새로 나왔다 이거죠. 예. 그렇게 정리하니까 굉장히 복잡하네요. 참 엄청난 네. 취재인데.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는 죄수 H, 마지막 사람 예. 죄수 예. H. 죄수 H부터 좀 설명을 해 주셔야 예. 되겠습니다. 이 죄수 H는 원래는 이제 한때는 상장사 CEO였던 사람인데 예. 경제사범으로 이제 구속이 됐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한만호 씨가 통영구치소에서 서울구치소로 왔을 때, 예. 이감을 왔을 때 처음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처음 만나게 돼서 아무래도 뭐 같은 경제사범이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예. 한만호 씨가 자기의 어떤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예. 내가 검찰에서 했던 얘기는 사실 거짓말인데 그게 자꾸 언론에 나와서 괴롭다. 아하. 그런데 내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은 여러 검사실에 출정을 다니는 사람인 것 같으니 당신이 아는 검사한테 좀 나의 진실을 얘기해달라. 지금이라도 이걸 멈출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한만호의 진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자기가 출정 다니던 검사실의 검사, 그리고 그 방의 부부장 검사, 그리고 특수부 검사에까지 전달을 했다. 그러니까 자기 사건을 있습니다. 담당한 그 검사의 라인에게 그렇습니다. 다 보고가 되도록 예, 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예. 이 사람은 그러면 뭐 역시 CEO 출신인데 예. 한만호 씨와 비슷하게 사기나 횡령 뭐 이런 그렇습니다. 것들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예. 예. 그래서 왔고, 그렇다면 이게 예. 이쪽 라인의 검사들한테 얘기가 전달됐으면 이쪽 네. 실제 그 한명숙 전 총리 담당 검사들한테도 넘어갔을까요, 얘기가? 본인 주장은 예. 그래서 결국 두 검사의 주선으로 특수부 검사를 한 명 만나서 그 얘기를 전달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당사자인 검사들, 이 H가 지목한 검사들한테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한 명은 현직에 남아 있는 상황인데 어떤 답도 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가 전화 안 받아서 문자도 넣고 했는데 예. 또 다른 한 분은 현재 변호사인데 그분은 이제
이 죄수 H라는 사람을 알긴 안다. 그런데 내가 피의자로 조사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피의자 자기 사건 아닌 사건을 만났다는 것까지는 인정을 한 거죠. 예. 다만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게 적절치 않다라고 답변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연이 시작됐는데 이 예. 죄수 H가 예. 이제 한 씨가 거짓말로 네. 진술을 번복했다는 걸 예. 증언할 증인으로서 이제 교육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진술을 번복하고 나니까 예. 이 H를 이제 검찰에서 소환을 하기 소환을 시작하고요. 해서, 예.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던 그 김 씨와 최 씨라는 두 명의 증인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두 명을 이제 불러서 설득을 하죠. 그런데 이 H가 응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한만호의 진실을 듣고 검찰에 얘기를 해줬는데 검찰이 그 얘기할 때는 꿈쩍도 안 하더니 이제 와서 나를 불러서 뭘 하려는 거냐. 셋이 입을 맞춰라 이렇게 예. 얘기가 된 거군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검찰이 이 사람을 압박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그리고 조카까지 별건으로 불렀다는 얘기를 하고 H 씨의 있습니다. 아들과 조카. 예. 그 아들이 한 20살 정도밖에 안 됐던 때거든요. 그때. 예. 그러면 예. 그때 H 씨가 검찰이 아들과 조카까지 들이대면서 위협해 갖고 들을 예. 수밖에 없었다는 그 진술 대목을 잠깐 좀 들어보죠. 예. 아들 주식 산 부분으로 인해서 협박 아닌 협박까지 하더라고. 하면서 저를 종용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일단은 그러면 니네가 갑이지만 차후에 내가 갑이 돼야겠다 해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이 악물고서 얘네들이 도대체 뭐라는 짓을 했었죠. 하고도 그 걔네들 조작하는 그런 모든 부분에 제가 협조를 했었던 부분들이에요. 어렵네요. 예. 자, 김 씨하고 최 씨가 한만호 씨의 진술이 거짓말이라는 걸 증명하려고 하고 있는데 너까지 해서 세 명이 같이 해라라고 예, 검찰이 압박을 하는데 예. 아들과 조카까지 거기다 갖다 대더라. 예. 이 말은 얼마나 믿을 수 있습니까? 사실 믿기 어려운 말이죠. 예. 검찰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까지 할까? 영화에나 나올 만한 예. 드라마틱한 얘기인데. 그래서 저희도 이제 최대한 검증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우선은 아들과 조카가 그 당시에 검찰에 드나든 기록이 있는지 예. 이것을 본인들의 위임을 받아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기록을 받아봤거든요. 같은 날 검찰에 들어왔고요. 그 검사실이 당시 한만호 사건 수사하고 있던 중앙지검 1128호인 것까지는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아들과 조카, 아들은 지금 미국에 있는데 통화를 해봤더니 아들의 기억은 검찰에서 오라고 그래서 갔는데 무슨 이제 아버지가 다른 방에 있더라. 그래서 아버지를 검사가 만나게 해줬는데 아버지가 나한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검사님들을 도와주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검찰청 출입 기록과 아들의 증언은 H의 증언과 사실상 일치하죠. 예. 예. 자, 이렇게 해서 재소자인 H 씨가 검찰과 관련된 일들을 진술을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면 진짜 검찰 편에서 증인이 돼갖고 예. 한명수 총리를 결정적으로 몰아넣었던 예. 최 씨와 김 씨의 진술은 정말 검찰이 교육시킨 내용일 수도 있네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게 이 사람들의 역시 검찰 출정 기록을 보면요. 이제 김 씨 같은 경우에는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특수부 검사실에 이 한만호가 조사를 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한 달간 한 20차례 정도 출정을 나가고요. 자기 사건과 관련 없는 검사실에. 예. 그리고 이 H와 김 씨가 같이 출정을 다닌 기록도 있고요. 같은 예. 검사실에.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물적 증거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예. 검찰에 이제 자꾸 불려나갔던 H 씨가 예. 그래 어쩔 수 없다. 아들과 조카까지 연루된다는데 예. 하면서 협조하자라고 예. 마음을 먹고 그 이후에 전개된 상황은 뭡니까? 이제 말하자면 세 명이 한 팀이 돼서 예. H의 표현에 따르면 집체 교육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PC에다가 진술서를 써주면 자기들이 그걸 손으로 베껴서 자필 진술서를 내고 또 서로 말이 안 맞으면 안 되니까 모여서 연습도 하고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체라는 말을 요새 잘 안 씁니다. 아니면 단체 합숙 훈련 같은 거나 뭐 마찬가지가 될 텐데 그런 거를 받았다. 예. 그거 참 한번 이 상황도 한번 잠깐 들어보고 돌아오죠. 진술 연습을 할 때 딱 써놓은 대로 이렇게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딱 걔네들이 작성해 놓은 대로 연습을 했고 중요한 건 1048호에서 3자가 같이 모였어요. 말이 틀리니까. 그래서 말을 거기서 같이 맞춰요. 검찰이 PC에다 써주는 대로 베꼈고 그걸 확대하고 재생산해서 만든 것들이다.
걔들도 그렇고 저도 그래요. 예. 저 정도로 진행되는 내용이면 한만호 씨의 예. 비막 녹화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의 같은 그렇습니다. 맥락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이 제수 H씨는 이 당시 네. 상황을 뭐 적어놓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뭐 어떻게 예. 기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예. 그러니까 재밌는 게 저희가 그러면 검찰이 당신한테 시켰던 거짓 진술을 좀 몇 가지 좀 얘기를 해봐라라고 했더니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게 내가 정말 겪은 일이고 정말 들은 얘기면 10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을 하겠죠. 그런데 당시에 주입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자기가 뭐라고 이제 연습했는지는 잘 기억을 못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333, 343을 이렇게 예. 계속 바꾸면서 이렇게 맞춰보고 저렇게 맞춰보고 어차피 예. 짜맞춘 이야기니까 기억이 이제 잘 잘 안 안 난다. 난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 검찰 측에서는 네. 우리가 그렇게 셋을 불러본 적이 없다라고 예.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예. 아니다. 셋이 같이 모여서 집체 교육을 받은 게 있다. 예.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출정 기록이 있고요. 기록. 예, 그 사람 그리고 이 H라는 사람이 정말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한턱을 자꾸 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검사실에 가면 전화를 쓸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자기 조카나 직원들한테 야, 지금 검사실로 너가 뭐 초밥을 좀 10인분 사와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증거를 일부러 남기기 위해서 자기 이렇게 했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카를 접촉해서 조카의 카드 사용 내역을 쭉 봤습니다. 오, 예. 그랬더니 이 조카가 검사실에 들어간 날 그로부터 한 1시간 전에 초밥집에서 52만 5천 원을 결제한 내역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초밥 52만 5천 원어치를 혼자 먹지는 않았을 테고 예. 그리고 바로 이제 1시간 뒤에 검찰청에 들어갔기 때문에 전달을 한 건 맞고요. 검사들도 뭐 전달한 건 맞다라고 인정을 해요. 다만 이제 우리는 안 먹고 그 조사를 받던 사람들이 먹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 H씨는 아마 예. 부장, 차장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숫자를 쭉 헤아리면서 이 사람들이 다 예. 연루돼 있다는 걸 나중에라도 얘기하려고 그렇습니다. 명수를 10인분 이렇게 맞춘 모양입니다. 예, 예. 나름대로 상당히 좀 신경을 쓰긴 썼는데 예. 그런데 법정 이제 예. 재판 기록에는 이 H씨가 빠져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그렇죠. 빠졌는지 그건 한번 다시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보고 예, 예. 제가 김 통해서 말했어요. 자, 이번에 증인 내가 나갈 건데 나 이번에 법원 나가면 양심선언 내가 할 거다. 양심선언 할 거고 저 검사 저 다 조작했고 저놈이 조작해서 이렇게 다 만들어낸 사건이라는 거. 그리고 이 검사뿐이 아닌 그 지기라인 전체가 이렇게 잘못했다는 부분을 내가 양심선언 할 거다. 하고서 제가 그 출정 거부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한만호 씨가 거짓 진술을 확 뒤집어 버렸듯이 자기도 확 뒤집어 버리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예.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아까 그 녹취에도 나오지만 처음에 이 사람이 협조하게 됐을 때 상황 자체가 자발적으로 협조를 한 건 아니고 아들을 내세운 압박에 못 이겨 협박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처음에는 내가 을이지만 나중엔 내가 갑이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협조를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검찰이 이 사람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사실은 자기가 갑이 되어버린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사실 위증이라는 게요 굉장히 큰 범죄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무리 검찰이 시켰다고 해도 스스로 위증 범죄를 저질러야 한다는 어떤 부담감 이런 것들도 작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네. 근데 검찰 입장에서는 왜 이 사람을 증인으로 안 내세웠습니까? 연습을 예. 시켜놓고라고 예. 하면 사람을 믿을 수가 없으면 증인으로 해서 빼는 거지 뭐 꼭 증인으로 시켜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예. 이 H라는 사람을 처음에 한만호가 진술 번복을 하기로 이렇게 주변에 얘기하고 다녔는데 예. 그런 얘기를 들었던 사람 중에 하나로 자신들은 보고 이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한 것인데 예. 막상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니 하는 얘기가 너무 황당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증인으로 세우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은 그 증인 김 씨와 최 씨가 법정에서 나와서 한 얘기를 보면 예. 이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더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계속 지목하고 있는 게 바로 H예요. 그럼 이제 김 씨와 최 씨가 정말로 검찰의 지시를 받고 그렇게 진술을 했다면 검찰이 세 번째 증인으로 H를 내세우려고 했던 것은 사실은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최 씨, 김 씨도 H라고 하는 믿을 만한 또 증인이 예, 있다 이렇게 계속 예. 얘기를 해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네. 그걸 다시 한번 김 씨나 최 씨한테 확인하면 되는 건데 김 씨, 최 씨를 만나 보셨나요? 최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약 사범이거든요. 예. 마약 사범들이 사실 잘 아시겠지만 주거가 굉장히 불분명한 경우가 많고 행방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 씨는 못 만났고요. 김 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변의 지인들도 만나고 그리고 본인하고 직접 통화도 했습니다. 김 씨 같은 경우는 막상 얘기를 들어보니까 스스로 이제 법정에서 했던 얘기 그리고 어떤 객관적인 기록 그것과 안 맞는 얘기를 자꾸만 해요. 저희한테. 예를 들어서 법정에서는 한만호를 원래 일산에서부터 알고 있었지만 구치감에서 처음 만난 날 한만호가 나한테 한명숙 총리한테 돈을 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라고 증언을 했는데 저희한테는 한만호 씨가 한명숙한테 돈을 줬다는 얘기는 일산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얘기였다. 그날 한만호를 구치감에서 만나서 처음 들은 게 아니라 자기는 그전부터 알고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증언을 하고요. 또 이제 뭐 검찰 특수부에 자기는 이 H라는 사람과 같이 출정을 가본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갔던 건 기록이 다 남아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최 씨, 김 씨 그리고 재수자 또 다른 증인이었던 H 씨. 예. 앞으로 취재가 계속 남아 있습니까? 취재한 게? 일단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요. 뭐 추가로 또 제보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게 있어서 예. 추가로 확인 중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또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2.6) 사건 지난 1979년 10월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사건이죠. 예, 그런데 김 전 부장의 유족이 40년 만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재판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새로운 사법적 판단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1979년 10월 26일 저녁 서울 궁정동 대통령 안가에서 연이어 울린 총성.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쏜 총에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이 쓰러졌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국가원수 피살, 이른바 11.6 사건입니다. 김 전 부장은 이튿날 새벽 체포돼 6개월 뒤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40여 년 만에 김 전 부장의 유족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적용됐던 내란 목적 살인 혐의 등이 잘못됐다며 사법적 판단을 다시 받겠다는 겁니다. 유족이 11.6 재심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바는 판결이기보다는 역사입니다. 김 전 부장이 암살의 동기로 민주주의의 회복을 강조해왔다며 재판 당시 육성도 공개했습니다. 첫째가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요. 결코 저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혁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고문이 있었다는 정황도 재심이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꽃갱이 자루를 가지고 다니면서 어깨를 치고 저쪽 다른 방에서는 비명 소리가 들려오고 재판 과정의 부적절함도 강조했습니다. 1심 개시 16일 만에 선고가 내려지는 등 속전속결로 진행됐고 중요한 조서 내용도 빠졌다는 겁니다. 법정 뒤에서 보안사령부 측이 쪽지를 보내 재판에 개입하려 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애무심육을 거통한 군인들이 경계하는 삼엄한 군법회의에서 계속하여 쪽지가 날아오는 것을 지켜보면서 변호인 측은 새로운 사법적 판단을 통해 역사적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2020년의 사법부가 민주주의 역사를 새롭게 한번 써야 되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서울 고등법원은 재심 청구를 형사부에 배당해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현대사의 물줄기를 바꾼 12.6 사건이 다시 한번 법원의 심판대에 오를지 주목됩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정의원 논란과 관련해서 7105님,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모금의 위법 사항이 있으면 공정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렇죠. 모금이나 모금액의 사용에 대해서 위법이나 불법이 있다면 그건 당당히 밝혀야죠. 예, 9522님, 일본의 사과가 언제쯤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피해자 가슴에 상처 주는 일을 멈췄으면 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9330님, 내일부터 등교할 초등학생들 걱정입니다. 수칙을 제대로 지키기 어려울 텐데요. 예, 그렇죠. 예.
마지막으로 2813님,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처벌을 요구합니다 하셨습니다. 예, 처벌까지 요구하셨네요. 네,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고요. 오늘은 정미라의 애심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 말도 모자라 더 고운 말